안녕하세요. 여행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경제 경영편의 천년의 지혜 시리즈입니다. 부의 기본기라는 책인데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서진 편저 기획, 안진환 번역 감수 했습니다.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 북스입니다. 부의 기본기 벽돌처럼 단단한 부의 기본기를 익히기 전에 읽어야 할 글. 돈. 돈을 갖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란 언제나 버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일찍이 부에 관한 놀라운 철학적 가르침을 준 벤저민 프랭클린은 부자가 되는 간단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했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기만 하면 된다. 천재 소설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이런 말도 쓰여 있습니다. 1년에 20파운드를 벌면서 20파운드 6펜스를 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19파운드 6펜스만 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절약이 무언지 잘 알고 있다는 그 착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절약이 무언지 정말 알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진정한 경제 원리를 잘못 이해한 채 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하고 수입이 거의 비슷하고 살아온 경력이나 집안 배경도 비슷한데 왜 저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보다 재산이 더 빠르고 크게 불어나는 거지? 내가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나름 절약도 늘 하고 있잖아. 헌데 나는 왜 빚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야? 어떤가요? 당신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상황은 대개 자신이 경제관념이 부족한데도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치즈 조각을 아껴 먹고 양초를 아끼고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죠. 이런 사람은 2펜스짜리 물건을 반펜이 깎고는 돈을 아꼈다고 생각해서 여유가 생겼다고 착각하고 다른 곳에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등유가 일반화되기 전 당신이 숙박을 겸하고 있는 어느 농가에서 머물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맛있는 저녁을 든든히 먹은 당신은 거실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촛불 하나만 밝힌 거실은 너무 어두워서 글을 읽을 수 없었죠. 그때 농가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책을 읽는 게 무척 어려워요. 촛불을 한꺼번에 2개를 켜려면 배 한 척 있는 부자여야 한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저희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분의 초를 켜지 않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농가 주인이 말하는 특별한 일은 아마 1년에 한두 번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말대로라면 1년에 5, 6달러 정도의 돈을 아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초 하나를 더 켜서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얻는 정보는 양초 한 트럭보다 큰 가치 아닐까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은 양초를 아낀 것을 절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2, 30달러를 주고 옷단에 달 레이스나 리본처럼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쓴다는 거죠. 평소 자신이 절약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를 보상하려는 듯 늘 절약하고 있으니 이 정도는 쓸 수 있다는 듯 파티를 열거나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이런 일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회사에 있는 작은 물품은 지독하게 아끼면서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효율성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비싼 인건비가 술술 흘러나가 버리는데 이를 알지 못합니다. 일부 사장들은 회사의 모든 물품을 아껴 쓰도록 계속 교육하고 직원이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호화판 파티를 열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개는 꽁꽁 틀어막았지만 병이 깨진 것은 보지 못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가족을 위해 저렴하고 품질 좋은 반찬거리를 사느라 시장을 온통 헤매 물건을 사고는 그 물건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마차를 빌려 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상에 부를 얻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경제 개념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절약이란 뭘까요? 얼마를 벌든 번 돈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절약입니다. 이 절약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면 헌옷이라도 조금 더 입어야 합니다. 새 장갑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낡은 옷은 수선해서 입으며 수입을 넘는 지출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키는데 식탁에 음식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면 그건 역시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분명 여윳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돈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부의 싹이 트기 시작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절약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얼마의 훈련과 절제 습관을 길러야 하는 수고로움은 생기지만 이런 정신을 갖고 익숙해지면 만족스럽게 됩니다. 아끼면서 돈을 소비하는 습관보다 합리적인 저축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방법이 사치, 특히 잘못된 경제 개념을 바로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남보다 분명 돈을 잘 벌고 있지만 한 해가 끝나 통장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나옵니까? 1년을 열심히 일했고 또 잘 벌기도 했는데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 해가 계속됩니까? 만약 당신이 이 경우라면 지금 종이 몇 장을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각 장을 두 칸으로 나누고 생필품과 편리함이라고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구입하는 모든 물품을 단 두 가지 항목으로 분리해 기록해 봅시다. 분명 당신은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라는 항목에 들어갈 물품에 열심히 일하고 번 돈을 써버리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분명 생필품의 서너 배 혹은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프랭클린 박사는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의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위해 지출한 돈이다. 세상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장님이라면 아무도 좋은 옷이나 가구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간이 똑같은 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1년에 5만 달러를 법니다. 나는 1천 달러밖에 벌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도 나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자기가 나보다 능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 정도 능력은 된다는 걸 보여주고 말 거예요. 나가서 마차 하나를 사야겠어요. 아니, 살 형편까지는 안 되니 빌리기라도 해야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나는 길을 지나다닐 거예요. 그럼 알겠죠. 나도 자기만큼 능력이 있다는 걸요. 정말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정말 없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만큼 능력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굳이 마차까지 빌려 탈 정성을 들일 것 없이 그 사람처럼 행동하면 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는 걸 모두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그 사람 같은 부자로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당신이 있는 척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는 동안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은 적은 돈을 이리저리 쪼개 생활하느라 고생할 테고요. 당신이 허세를 부리고 보이는 것에 신경 쓰는 동안 분명 모든 면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테니까요.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비참한 것은 이런 허세로는 모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도 있어요. 여보, 옆집 스미스 부인은 남편 돈 보고 결혼한 사람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도 그녀가 두른 값비싼 여우 목도리를 흉내내려고 모조 여우털 목도리를 사고는 보란 듯이 모임에 나가 그녀 옆에 앉습니다. 자기도 스미스 부인 못지않게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런 행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허영심과 시기심을 가득 채우고 어떻게 큰 돈을 모으고 진짜 부자가 될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 올바른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목청 높여 말하면서도 남에게 보이는 것들 앞에서는 그 원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귀족이라고 자처하는 몇몇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부러워하고 따라하면서 삶의 이상적인 기준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의 겉모습을 치장하기를 멈추십시오. 매 순간 모인 그 잠깐의 허세와 사치는 매일, 매월, 매해로 쌓여 인생 전체가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언제 부가 따를 수 있나요? 돈이 모이고 쌓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려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내 수입에 근거한 지출, 분수에 맞는 지출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절약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한 사람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난해지는 길을 택해 오롯이 걷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기 바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상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즉시 습관을 뜯어 고치고 모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소비에 길들여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 가지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저렴한 가구, 작은 집, 값싼 옷에 만족하고 친구와 만나고 즐기는 횟수, 공연 관람이나 나들이, 술자리와 담배, 술, 취미와 운동 같은 여가 활동들을 자제하는 일들이 쉬울 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다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면서 돈을 모아야 할까?
무슨 영화를 얻겠다고 이렇게 절약하고 아껴야 하지? 라는 자기 부정이 슬슬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적은 돈이라도 종잣돈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자가 붙거나 현명한 소액 투자라도 계획하고 실천하고 나면 모든 의구심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돈이 모여 어딘가에 투자되고 그것이 불어나는 것을 본 순간 즐거움은 놀라울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절약하는 습관은 몸에 배이게 되고 그런 절제된 생활이 주는 기쁨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쁨을 알게 됐을 때 낡은 옷과 오래된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음 해에도 이용할 것이며 집에서 간단히 하는 목욕과 동네 골목을 걷는 운동은 최고급 마차를 타고 유행하는 마사지보다 더 짜릿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독서나 가벼운 게임은 저축의 즐거움을 주는 덤입니다. 이런 한 시간이 50 혹은 500달러를 들여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일단 절약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언제나 비용 차이를 계산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을 가난하게 삽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충분한 부를 얻고도 한순간 가난한 옛 시절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1년에 2만 달러 이상을 쓰면서 생계비를 어떻게 줄여야 할지 모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00달러만 갖고도 알차고 즐겁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돈은 재난보다 더 혹독한 시련입니다. 특히 갑자기 얻게 된 부는 더 그렇습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이 진실인 까닭입니다.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것보다 더 커다란 부라도 자제를 배우지 못하고 허영을 일삼으면 그것은 곧 재산 모두를 갉아먹는 구더기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사치를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곳이 아닌 곳에 돈 쓸 궁리를 즉시 시작합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지출한 돈으로 이목을 끌고 관심을 얻지만 이내 고통과 파멸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이제 막 큰 부를 얻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고급스런 소파 하나를 사겠다고 말했어요. 그 소파는 3만 달러나 하는 값비싼 물건이었죠. 소파를 놓고 보니 그에 어울리는 의자가 필요했어요. 장식장과 의자, 테이블도 필요해졌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집안 분위기를 맞춰 물건을 바꿔나가다 보니 고급스러운 가구에 걸맞은 새 집이 필요해진 거예요. 가구에 비해 집은 너무 작고 구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산 가구들에 어울릴 만한 새 집을 아예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파를 사는데 3만 달러를 썼네. 하지만 근사한 집을 만들어야 했고 또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하인을 들여야 했지. 이런 것들을 위해 1년에 1,100달러의 돈을 쓰고 있다네. 사실 이것도 부족해. 오히려 몇백 달러만 가지고 살던 10년 전이 지금보다 훨씬 편했다니까.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았거든. 나는 그놈의 소파 하나 때문에 꼼짝없이 망할 수도 있었어.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더 벌고 있는 척 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말이야. 그렇습니다. 건강한 정신은 성공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어떻습니까? 몸은 행복의 근원이자 성공의 근원도 됩니다. 사람은 아플 때는 재산을 축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야망도 사라지고 어떤 일을 시도할 힘도 없습니다.
건강이란 곧 자연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을 따를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무지의 죄는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그 무지의 행동에 따른 벌은 반드시 내려지고야 말거든요. 아이가 뜨거운 줄 모르고 불 속에 손을 넣었다가 화상을 입고 집이 떠나가라 우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몰라서 그랬다고 한들 아픈 손가락이 아프지 않을 수도, 이미 입은 화상을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몰라서 그랬다며 뒤늦게 후회해 봐야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환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공기의 순환에 대해 잘 몰랐고 집을 지을 때 침실 크기를 너무 작게 만들어 놓았죠.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은 이 작은 방에서 창문도 없이 잠을 자고 일어나 기도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통하지 않는 작은 방에서 자고 기도하기를 한평생 했으니 몸에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밤사이에 질식사하지 않는 것은 갈라진 문틈들 사이로 새어 들어온 신선한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이란 걸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칙을 몰라서 따르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위반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입니다. 그 어떤 생물도 담배를 좋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아요. 처음 담배를 입에 물었을 때 향기롭고 좋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침을 하고 독한 냄새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참고 입에 물기를 계속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 지독한 담배에 자신을 길들입니다. 처음에야 사람이 담배를 찾아 입에 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담배가 사람을 잡는 형국입니다. 아무리 피우고 싶지 않아도 담배가 사람을 놓아주질 않지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며 생긴 침을 집안에서도 아무 때나 마구 뱉어댑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아내는 그가 집 밖에 있기를 바랄 겁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것을 일단 좋아하게 되면 끈질긴 악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원래 해롭지 않은 것에 대한 욕구보다 해로운 것에 본능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물드는 법이거든요. 습관은 선천적인 본능보다 더 강합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나쁜 습관을 쉽게 모방합니다. 빨리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른들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토미와 조니의 대화를 들어보죠. 우리도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면 곧 어른처럼 될 거야. 마침 삼촌이 담배를 두고 나갔으니 우리도 얼른 가서 하나 피워보자. 그리고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안으로 빨아봅니다. 콜록콜록.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우리도 담배 피우는 법을 배우게 되겠지. 맛이 어때, 조니? 모르겠어. 너무 써. 이렇게 말하면서도 토미와 조니는 담배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배의 제물이 되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면서도 계속 연기를 빨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누르고 인위적으로 습득한 욕구의 노예가 돼가는 과정이죠. 담배는 자연의 법칙인 건강을 해치고 결국 아파서 모든 것을 하고 싶지 않은 지경으로 만드는 독입니다. 그런데도 가볍게 여겨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14년 동안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하루에 10개에서 15개비씩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울수록 더 늘고 더 피우고 싶어지는 게 담배입니다.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하면서 끊임없이 피우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는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피우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부와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배의 해로움을 알게 된 것은 어떤 경험 덕분입니다. 어느 날 몸이 바들바들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피가 머리로 솟구치고 심장이 세차게 쿵쾅거리기에 심장병인 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겁에 질린 나머지 담배가 생각나기에 그때도 피웠습니다. 진료와 검사가 끝나 의사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은 심장병이 아닙니다. 담배를 끊으세요. 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건강을 망치고 담배 중독자의 나쁜 본보기를 만드는데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나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15센트씩이나 주고 산 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멋질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해로움은 술입니다. 술은 담배보다 10배는 더 해롭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더하기 정도는 어느 때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엇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성찰에서 나온 신중한 판단력과 앞날을 예견해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사리분별도 어느 때든 할 수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익이 되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그에 따른 계획을 짜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이성이 없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듯 아무리 복을 타고나도 머리가 흐려지고 술에 쩔어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구와 기울인 멋진 한 잔을 마시느라 놓쳐버린 기회들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을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술이라는 흥분 물질 때문에 충동적으로 돈을 써버리거나 순간적인 착각으로 거래를 성사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을 무디게 하고 망상을 일으켜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에너지를 무력화시킨 일로 얼마나 많은 후회의 말을 내뱉었습니까? 꼭 해야 할 일, 꼭 해야 할 결정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뒤로 밀려버렸나요? 그 많은 기회를 내일 혹은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언젠가로 기약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게 술 아니던가요? 그러니 술은 실로 독한 방해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술을 음료처럼 생각하고 마시는 습관이란 마약에 중독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술도 마약과 동일하게 성공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술은 분명한 악이며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내가 이 막대한 규모의 불을 비약적으로 일으킨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경우에만 국한되는 어떤 에피소드나 일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수많은 부자들이 알고 있던 방법과 몇 세대를 거쳐 분명히 입증된 지혜들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부의 기본기 목록입니다. 목록에 나타난 알알이 적혀져 있는 좋은 글들이 좋아서 목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처럼 단단한 부의 기본기를 익히기 전에 읽어야 할 글. 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벽돌 쌓기.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나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직업을 찾아서. 부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벽돌 쌓기. 자신의 재능이 가치 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부를 얻기 위한 세 번째 벽돌 쌓기. 결코 빚지지 마십시오. 부를 얻기 위한 네 번째 벽돌 쌓기. 확신이 드는 일이면 몰입하십시오.
부를 얻기 위한 다섯 번째 벽돌 쌓기. 이를 완전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고용주가 되십시오. 부를 얻기 위한 여섯 번째 벽돌 쌓기. 돈 버는 일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한 일곱 번째 벽돌 쌓기. 적게 일하고 두 배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사업이 됩니다. 부를 얻기 위한 여덟 번째 벽돌 쌓기. 돈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부를 얻기 위한 아홉 번째 벽돌 쌓기. 신뢰 있는 사람과 보증의 관계는 어떨까요? 부를 얻기 위한 열 번째 벽돌 쌓기. 모자 상인 제니는 예에서 홍보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부를 얻기 위한 11번째 벽돌 쌓기. 그 밖에 비즈니스 성공을 만드는 재료들. 이렇게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보면 생각나는 것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의 기본기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여행 스토리였습니다.